네, 임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공간과 사회 세 번째 시간,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그리고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지역의 공간이 변화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자, 이 단원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KTX 산천, 네, 나와 있죠? 2004년도 4월 1일에 고속철도인 KTX가 개통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반나절이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에는 약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굉장히 금방 갈 수가 있네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한 군데 정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산에서 겨울을 난 개구리들은 가장 먼저 산란을 하러 습지를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공 배수로가 이 개구리들에겐 치명적인 덫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쌓인 눈이 녹고 꽃봉오리가 움트기 시작하면 개구리들도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노래하며 짝을 찾고 개울가에 수천 개의 알을 낳는 개구리들. 습지로 가는 길목에서 흔히 만나는 장애물은 콘크리트 배수로입니다. 한번 빠지면 벽을 오르는 건 어림없고 출구를 찾아 나아가봐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 무릎 정도 깊이의 이런 배수로 곳곳에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낳아놓은 알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흙 웅덩이와 달리 인공 배수로는 며칠만 볕이 나도 금세 바짝 말라버립니다. 물이 정갈되어지면 알과 함께 올챙이들이 모두 죽게 되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함정들입니다. 환경단체에선 배수로의 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보기도 하지만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알등이가 100개 이상 되는데 산 밑에 싹 따가버리면 한 몇 년 사이에 훅훅 줄어들었지. 먹이사슬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줄어들면 해충이 늘어나거나 조류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구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만들거나 배수로 경사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면은 충분히 만들고 설치할 수 있거든요. 개구리들이 출현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와 국립공원에서는 생태 보전을 위해 배수로 개선에 나섰지만 실제로 설치된 곳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영향 먼저 살펴보고 뒤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도보나 우마차로 주로 이동을 했죠. 우마차, 소나 말이 끄는 수레 생각하시면 돼요. 수레. 자,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899년에 처음으로 그 기찻길이 개통이 되면서 서울과 인천이 연결이 됐고요. 1905년에 두 번째 철도인 경부선이 운행을 개시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4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아까 KTX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 외에도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이 교통수단을 소유하게 되죠. 집마다 자동차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대중교통도 많이 발달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자, 통신도 발달했는데요. 옛날에는 도보나 말을 이용해서 주로 소식을 전달을 했었죠. 그리고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면서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신 들어보셨어요? 자, 문자나 숫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전파나 전류로 보내는 통신을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모르스보 들어봤어요?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그 신호의 길이를 조절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네, 여러분 휴대전화 우리 반에도 보니까 없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상품, 또 자본, 또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신념, 가치까지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죠. 또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활동을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호 의존성, 즉 서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생활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즉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또 생활권도 확대되게 되죠. 국토 이용의 효율성도 증대되게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선생님의 가족은 아직 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이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네, 선생님이 이거 뭐 인터넷으로 뭐 어디다 보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자료를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선생님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태국에서는 그럼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 자체가 확대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바로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새로운 교통로나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은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새로운 교통로의 건설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와 기능이 유출되는 지역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들 지역은 경제가 침체되거나 쇠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언니의 시댁은 부산이에요. 예전에는 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KTX 수서역에서 SRT 개통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급적이면 KTX를 타고 부산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김포공항 주변에 이렇게 공항으로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뭐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하면서 경제가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네, 사람들을 많이 빼앗기면서 경제가 침체될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 KTX 노선이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KTX 타기 위해서는 여기 성남 지역에서는 광명이나 아니면 용산까지 가야만 했었죠. 그런데 2016년도에 수서발 고속열차 SRT가 개통이 되면서 용산이나 광명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죠.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 엄마랑 같이 광명시에서 그 가구파는 이땡땡 매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바빠서, 선생님 그때는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빠서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하고 선생님 엄마한테 엄마 여기 광명에서 성남 가는 버스가 있대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버스 타고 가시면 되겠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 수서에서 SRT가 개통이 되면서 광명에서 성남까지 오는 버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가 돌아서 성남까지 오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다 그래요. 자, 이렇게 새로운 교통로가 또는 새로운 교통시설이 건설되면서 기존에 있는 교통시설 없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또 KTX가 건설이 되면서 생활권 자체도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직장이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직장이 서울이었고요. 그럼 신혼집을 어디에 얻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KTX가 다니는 광명으로 우리 그 신혼집을 얻자 해서 거기에 집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수서역 근처 아니면 뭐 동탄 근처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그 신혼집을 얻어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도 이렇게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80쪽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 교통의 발달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나요? 네, 수도권 인구 중에서 호남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은 늘어난 반면에 고속버스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거나 성장하면 이렇게 다른 교통수단이 쇠퇴하게 되죠. 자,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자, 이들 지역에는 빨대 효과를 처음에 우려했다고 해요. 빨대로 컵에 음료를 빨아들이듯이 대도시 교통 발달에 따라서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기능을 흡수하는 현상, 이걸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가대교의 개통 전에는 빨대 효과에 의해서 거제시의 상권이 쇠퇴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오히려 거제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료 1을 보고 호남고속철도의 개통 이후에 나타난 지역의 변화를 써보자. 자, 광주 송정역 주변 지역 어땠을까요? 네, 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광주 공항의 주변 지역은 어땠을까요? 네,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해서 공항과 공항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2번. 자료 2번을 보고 거가대교의 개통 이후 부산과 거제 주민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서 부산과 거제 모두 생활권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원료와 상품,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태국에 있는 동안 이제 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다녔거든요. 선생님 같은 반에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대기업 엘땡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태국에 와서 언어 배우고 여행 다니는 게 그 사람의 일이래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즐거운 일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 먼저 그 지역의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어떤 이제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먼저 파견해서 그 지역에서 뭐 알아보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 이로 인해서 무역이 증대되고 또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광산업도 발달할 수 있고요. 문화교류도 확대되게 됩니다. 자, 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죠. 선생님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지금 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는가 검색해 볼 수 있겠죠. 또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물건도 쉽게 구매 가능하고요. 무점포 상점에 등장하면서 상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무슨 물건을 구입하면 뭐 강원도에서 올 때도 있고 경상도에서 올 때도 있고 전라도에서 올 때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상권이 확대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81쪽에 우리나라 항공 여객 및 항공 화물 증가 추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또 항공 여객 수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교역이 증대되고 또 항공을 이용한 화물 수송도 증가하였죠.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이동이 쉬워지지는 않았죠. 네,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주로 많이 이동하지 못하게 됐는데
요즘은 화물의 이동량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타던 공간을 이제 화물을 실어서 옮기는 형태로 그 항공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먼저 살펴볼게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증가, 교통로 주변의 소음 문제 생길 수 있겠네요. 또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환경오염 문제, 녹지 공간의 감소 문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 문제,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과 같은 문제점도 생깁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개구리를 많이 볼 수 없는 뭐 이런 문제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래종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그 선박 평형수 같은 데 많이 들어오기도 한데요. 선박 평형수 우리 교과서 82쪽에 나와 있는데요. 배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워넣는 바닷물인데요. 이 속에 많은 외래종 생물들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 이런 동식물은 그 지역의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황소개구리 들어봤어요? 네, 원래는 뱀이 개구리를 먹죠. 근데 황소개구리는 뱀을 잡아먹기도 한대요. 네, 생태계 교란이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아빠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가면은 베스라고 부르는 물고기 많이 잡힌대요. 근데 그게 원래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가 아닌데 베스가 그 물속에서 모든 걸 다 잡아먹고 해서 토종 물고기들이 서식지를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초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문화와 관련된 일도 있어요. 이렇게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 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문화가 획일화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전통적인 복장 이런 거 볼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도 청바지에 티셔츠 입는 모습 이런 거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 좀뭐 없어지고 뭐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많이 자리 잡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대중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뭐 헐리우드 영화에 잠식이 돼서 그 나라 영화 산업이 좀 뭐 침체된다든지 이런 상황들 생길 수 있겠죠.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 강화, 기술 개발 장려와 같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할 수 있겠죠. 또 환경 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하고 생태 통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82쪽 알아볼까요에 보면은 교통의 발달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읽기 자료 나와 있어요. 자, 생태 통로 사진도 볼 수 있네요. 야생동물에게 이동 경로를 제공할 수도 있고 천적이나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피난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생태계의 연속성도 유지시켜 줄 수 있겠네요. 물고기 이동을 위한 어도 이것도 생태 통로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탄천 지나가다 보니까 경사를 줘서 물고기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고기 지나가는 건 못 봤지만 네, 비가 많이 와서 좀 물이 찼을 때 물고기들 지나다닐 수 있겠죠? 네,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상권 작아지나요? 네, 상권은 커지죠? 시 공간의 제약이 줄어듭니다.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요.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지죠.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는 늘어나게 되겠죠? 또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답은 디귿, 리을, 비읍. 자, 2번. 이것의 증가로 교통체증, 교통사고 증가, 교통로 주변의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교통량이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3번.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 강화 및 기술개발 장려, 생태도로 건설하는 등의 땡땡땡땡땡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뭘까요? 네, 환경입니다.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정보화에 따른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 무엇을 정보화라고 얘기하나요?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이용, 가공하는 현상을 우리가 정보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정보사회, 바로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사회죠.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그런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인 사물 인터넷, 우리 IoT라고 부르죠. 인터넷 오브 띵스, IoT가 대중화되면서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증대되고 있어요. 여러분 IoT 혹시 집에 가지고 있나요? 네, 헬로 땡땡 하면 네 주인님 말씀하세요 하면서 뭐 스피커가 말을 하죠. 네, 이런 것들 바로 여기 IoT 기술을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에 따라서 생활 공간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 생활 공간이 가상 공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게임할 때 게임 친구들이랑 뭐 수다도 떨고 뭐 가족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의 생활 공간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업무 및 소비 공간의 변화로 인한 공간적 제약이 감소되게 됩니다. 자, 전자상거래나 재택근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집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도 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리정보 시스템 GIS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와 같은 그 공간 정보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공간 기술 정보는 교통, 토지, 해양, 재난, 재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83쪽에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사용자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GIS와 GPS를 결합한 내비게이션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갈 때, 자,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은 선생님의 위치 먼저 GPS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지도상에 여러 가지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농경지 또는 뭐 상가 이런 것들 정보를 입력해 놔 있죠. 그래서 이런 수치 정보가 함께 들어 있어서 선생님이 가는 길 쉽게 찾아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보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 측면. 자, 우리 SNS라고 짧게 부르는 누리 소통망이나 가상 공간을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정치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전자투표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도 이번에 학생회장 뽑을 때 전자투표로 시행하게 되죠. 네, 우리도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네요. 또 국민청원 인터넷으로 할 수 있죠. 자, 누군가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거나 뭐 그럴 때 국민청원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이슈화하는 뭐 그런 상황들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서명도 할 수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참여하고 싶을 때 동의합니다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누군가 뭐 서명운동 같은 거 할 때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행정 업무도 처리할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하고 주소가 바뀐 사람들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께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되죠. 알고 계시죠? 네, 주민등록등본 우리 동사무소 가서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죠. 네, 옛날 사람입니다, 선생님. 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출력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출력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제적 측면 보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 선생님 인터넷 쇼핑 참 많이 해요. 네, 필요한 거 많이 삽니다. 네, 마트 갈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바쁠까요? 자, 그 다음 홈쇼핑. 자, 부모님들 집에 밤에 이렇게 TV 홈쇼핑 켜놓고 뭐 필요한 거 구매하시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또 인터넷 뱅킹 가능하죠? 네, 돈을 어딘가에 보내야 될 때 우리 인터넷 뱅킹 접속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환전할 때에도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면 편해요.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 요청 먼저 하면 수수료도 좀 싸게 환전할 수 있죠. 자, 원격 근무 또 화상 회의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측면 볼까요?
네, 원격 진료와 원격 교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 보고 있죠? 네,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문화의 확산 속도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보화의 어떤 뭐랄까 정보화를 우리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네,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교과서 84쪽 알아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출퇴근 및 회의를 위한 공간 이동이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재택근무 근무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우리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부모님 많으셨죠? 네, 사유의 범위, 퍼센테이지 변화가 좀 생겼겠어요. 그쵸? 자, 사례 2번도 볼까요? 건강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과 같이 인구 밀도가 희박하고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지역에서도 원격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원격 수업을 실시했던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원격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다 끝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이 온라인 클래스도 찍고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도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보면 왜 하필 내가 학생인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이 경험이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 좀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좀 더 즐기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그리고 정보 격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인터넷 중독 먼저 볼게요.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또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는데요. 대면적 인간관계 약화, 즉 직접 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인간관계가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중독보다는 이 휴대폰 중독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네, 찔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네, 우리 휴대폰에 중독되지 맙시다. 네, 다음 두 번째. 자,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누출 및 해킹 문제. 네, 이건 범죄죠, 여러분. 네, 범죄입니다. 또 폐쇄로 텔레비전, CCTV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 등으로 개인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범죄 볼게요. 가상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악의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들의 어떤 비방이나 아니 욕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카톡방이나 단체 카톡방 이런 데에서 막 서로 막 누구 흉보는 내용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범죄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사기, 유해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이버 범죄들 나오고 있죠. 자, 프로그램 불법 복제 뭐예요? 뭐 음악이나 영화나 만화 같은 것들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파일을 거래하는 행위. 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전자상거래 사기 하면 안 되겠죠? 또 요즘에 유해 사이트 운영, 사이트는 아니지만 최근에 N번방과 관련된 사건 굉장히 이슈화됐었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절대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 정보 격차 보겠습니다. 자, 지역 간, 계층 간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에서 차이가 나면서 정보 격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정보사회에서는 사실 이 개인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있잖아요. 뭐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대한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사회적 차원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목적과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을 한번 말해봅시다. 자, 목적 무엇일까요? 네,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성과.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온 결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정보화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완할 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접근 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활용 지수는 여전히 낮게 나타납니다. 자, 노년층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 기본 사용 방법, 아니면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 활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열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정부와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싶어요? 자, 예시 답안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만의 정책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자,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기르고 개인정보 보호 수칙 지키기와 같은 정보윤리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과서 87쪽 우리 학급의 사이버 윤리 헌장 만들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SNS,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현상, 우리가 이걸 사이버 불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버 불링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살펴볼게요. 공간정보 자료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 가공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뭐라고 할까요? 네,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합니다. 자, 2번.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정보 격차죠.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번, 정보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자,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볼까요? 자,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네,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요. 네,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기르고 정보 윤리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88쪽 이제 3단원 지역 공간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화강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죠? 태화강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강이에요. 이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아주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유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자동차 공업, 조선공업, 그리고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공업 도시가 됐던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의 태화강 어떻게 됐나요?
네, 강이 아주 더럽게 오염이 돼 버렸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산업화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하천 오염과 같은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여기 예시는 안산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린 성남시에 대한 내용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자, 공간 변화의 원인 살펴볼게요. 자, 산업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게 되죠. 자, 우리 교과서 89쪽에 맨 위에 충청남도 당진의 사례, 그리고 아래쪽에 산업구조의 변화, 에스파냐의 빌바오시의 사례 나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당진 거 먼저 볼게요. 자, 서해대교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철강 기업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러면서 군에서 시로 승격하게 됩니다. 자, 당진의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살펴봤고요. 자, 빌바오시의 공간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구 도시로 발달했던 이 빌바오시, 그다음 철광석 산지로서 제철공업과 조선공업이 발달했네요. 하지만 조선공업이 쇠퇴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대요. 이후 강변에 생태공원과 문화시설을 만들면서 새롭게 문화도시로 바뀌어서 성장하게 된 사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문화, 관광 등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의 공간 변화가 초래하는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의 토지 이용, 산업, 생태환경, 인구, 주민 직업, 인간관계, 주민 가치관 같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죠. 또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약화되거나 새로운 지역성도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자, 확인학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다시 성장한 빌바오시처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공간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OX 해볼게요. 지역의 특성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변화하고 있죠. 또 공간 변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직업, 가치관 등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공간 변화는 토지 이용, 산업, 생태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았죠? 자, 공간 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났을까? 자, 여기 이런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역 조사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지역의 공간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사를 꼭 실시해야 되겠죠. 자, 지역 조사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조사 주제와 방법, 그리고 지역을 선정합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주제를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에 적합한 지역과 조사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역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 먼저 실내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실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실내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헌자료, 통계자료, 지형도, 항공사진을 수집하고 미리 설문지를 제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내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야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실내조사에서 파악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과정을 야외조사라고 하는데요. 주민과의 면담, 설문조사, 사진 촬영, 관찰, 실측, 실질적인 측량이죠. 이런 실측 등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실내조사와 야외조사에서 수집한 지역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수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 그리고 통계지도, 그리고 표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조사 주제와 방법, 분석한 자료, 그리고 지역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90쪽, 91쪽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 1, 평택시의 사례를 통해 보는 지역의 공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평택시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의 공간 변화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그래프를 먼저 보세요. 자, 자료 1 볼까요? 자, 1차 산업, 1961년도에 1차 산업 중심이었지만 이제 2015년에 오니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발달한 모습, 우리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 당진항의 총 화물량 처리 실적도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자, 평택의 토지 이용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오늘날에는 평택 당진항이 건설되어 있고 곳곳에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등 해상이나 육상 교통이 발달하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평택 당진항과 도로 주변에는 각종 공업시설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평택시의 인구 변화 볼까요? 자, 86년도에 평택시의 인구는 약 7만 명 정도였죠. 그런데 2015년 되니까 어때요? 약 46만 명에 이릅니다. 자, 1995년에는 평택시와 평택군 그리고 송탄시가 도농복합의 형태로 통합돼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평택 시민의 직업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되게 됩니다. 자, 61년도에는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76%였죠? 그런데 2015년에 되니까 0.2%에 불과해요. 또 1961년도에 산업별 종사자 유형이 다양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산업별 종사자 유형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택시의 변화를 정리해보고 이런 변화의 원인을 말해봅시다. 네,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게 됐죠. 자, 공업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앞에서 우리 같이 살펴본 내용과 같은 내용 나와 있네요. 자, 항만시설, 도로, 공장, 주택과 같은 인위적인 토지 이용이 증가하고 녹지 면적은 감소하였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산업단지, 물류단지가 증가하였고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도로를 확충하면서 교통로를 중심으로 각종 시가지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자, 인구의 변화와 지역 주민 직업의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평택시의 총 인구수와 외국인 수가 점점 증가했네요. 자, 이것은 평택시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의 유입도 활발해졌기 때문이죠.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증대된 것도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지역 주민의 직업 변화 볼게요. 자, 1961년도 평택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고 주민들의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죠. 하지만 2014년도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줄어들고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주민들의 직업도 다양해졌죠. 특히 고급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금융, 그리고 보험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 92쪽에 있는 평택시의 사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지역의 변화상과 문제점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 읽어보시고요. 자, 평택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 이익단체의 갈등과 같은 여러 사회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요. 자,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편의시설, 주택, 주차시설 부족 및 열악한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그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 파악을 해볼까요? 네, 평택호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 문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익단체의 갈등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시의 발전 방향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네, 오염 개선을 위한 여러 주변 도시들과의 협력 방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지역의 변화상과 문제점도 모둠별로 조사해 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태백시의 사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네, 종사자 비율의 변화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하면 참 좋겠는데,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사례 잘 읽어보세요. 자, 확인학습 하겠습니다. 자,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 네, 지역조사라고 합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네, 면담이나 설문조사 같은 게 있었고요. 자, 지역조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사 방법 보기에서 골라 써볼까요? 자, 지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네, 사진 촬영 및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문헌 자료 조사 할 수 있겠네요. 자, 지역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네, 그래프나 통계 지도를 작성하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좀 50분 넘는 52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많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인권 보장과 헌법,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